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사람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올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이 학교 공부라는 게 수업을 듣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치고 암기하고 시험에 하나 틀릴 때마다 굉장히 자책하고 시험 점수가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고등학교 때는 좀 우울증이 심하게 오기도 해서 결국엔 자퇴를 하고. 왜 그렇게 됐냐를 보면은 교육을 받아온 방향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가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1등을 하려고 하고 정해놓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사라져 있는 거죠. 제가 조금 가난하게 자랐어요. 집안을 통틀어서 저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 없고요. 집안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법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니까 아, 나는 대학원에도 가고 박사도 가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나서 박사까지 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교수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박사까지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교수님이 9년짜리 과제 잠수함에서 상대 잠수함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악하는 그거를 저한테 이제 맡기시는 거죠. 맡아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아니었던 거죠. 중간에 이제 진로를 다른 쪽으로 이제 틀게 되긴 합니다. 기업에 가서 입사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 처음으로 3G 폰이 나오던 시기였고요. 주로 밀었던 게 영상통화였어요. 제가 주목했던 문제는 이거였죠. 원래는 통화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통화를 하면은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핸드폰 안에 마이크가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연구 주제가 채택이 안 됐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여러 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는 게 전통의 기업 문화에서 환영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게 실패했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문화로 인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보이는 AI송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음악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의 인공지능을 좀 접목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라고 해서 모이게 된 거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 주제를 던져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교수님이랑 마찰이 가장 심했었던 게 이제 뭐 연구비나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모디언에서는 제가 그냥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은 누구나 모두의 연구소에다가 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군가 랩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드리고 그 팀이 같이 즐겁게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연구했던 과정 자체를 블로그나 지필 형태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겠다라거나 대회에 같이 나간다라거나 항상 연구 결과물이 있고요. 60개의 연구 모임과 500명 정도의 멤버십 연구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메디컬 랩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고 싶은데 왜 이걸 시원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지? 이런 답답함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만능사수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지식을 전수해주는 상황을 저희는 기대를 할 텐데 학교 밖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야에 심화를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직접 자료들을 찾아보고 자기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더라고요. 당연할 수 있다고 바이오메디컬 랩에 들어와서야 깨달은 게 정말 가치가 있는 지식은 그만큼 희소한 지식이니까요. 모드연구소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냥 취미 생활을 하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명 학술지에 제출을 해서 억셉트해서 발표를 하러 간다거나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투자도 받고 잘 나가고 있다라거나 덕업일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단순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빠져들면은 그거 자체가 업이 될 수도 있는 모드연구소는 좀 그런 이상한 곳인 것 같습니다. 신기했던 게 일을 하면서 모드연구소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좀 태동할 때 그때 모드연구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팀이나 회사에 소속되셔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같이 활동을 했다거나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학연 말고 모두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같은 즐거움을 알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을 조금 많이 연구를 했다 보니까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에는 플립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는데 대전에서, 부산에서 혹은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거제에서 오셨던 분이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분명히 과학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문 인력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AI 교육에서만큼은 서울이랑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과기부가 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서울이랑 수도권에 되게 편중돼 있게 몰려 있고 그거에 비해서 대전 같은 광역시에서도 이런 AI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울 수가 없으니까 라고 많이 귀결이 돼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AI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향후에 5년 뒤, 10년 뒤가 되면은 기회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겠죠. 지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국 도처에 AI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강사가 없는 AI 혁신학교 아이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의 다른 점은 일단 교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컨텐츠를 이해하고 또 모르는 점이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퍼실님들과 같이 토론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같이 학습한다는 점. 기터브 상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되면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듣고 모델 파이프라인을 다시 구성을 해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없었던 접근 방식이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차 그거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풀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서 누군가한테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깨는 것에 이제 주변 동료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톤을 할 때 몇 달을 갈아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수료할 때 보니까 그냥 다 수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만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게 절대평가구나. 한국인들은 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두고요. 그 기준 이상으로 하면은 모두에게 리워드를 준다거나 이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기준을 못 넘은 사람들을 서로 도우면서 끌어가줘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파하려고 하는 지식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문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자꾸 신분 상승의 도구로만 계속 활용이 되어 왔던 거죠. 이게 누군가 한 명이 법대 가면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대평가를 해서 1등을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남과 하는 거는 상생이다. 경쟁은 자기 자신과 하는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경쟁은 자기 자신이랑만 하고 다른 사람이랑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지식을 쉐어하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AI 분야는 오픈소스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를 이제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서 성능 검증을 하고 심지어는 이 모델 코드를 소스 코드 통째로 이제 깃허브에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고 그 위에서 이제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문화가 모드 연구소의 문화랑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지식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남들에게서 숨기고 이걸 권력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만큼 더 나누고 그 위에서 서로 멋진 기술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AI 연구 분야에서 특히 모드 연구소와 같은 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에 모두의 연구소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랩 활동을 했다라든가
플립스쿨에 참여했다라든가 그게 사실은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했을 뿐인데 그게 자랑스럽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실력 향상이 있었고 이게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라이브 코딩 하겠다, 내가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다 호기롭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반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당황을 했고 저도 그때 되게 진짜 인상 깊게 봤고 라이브 코딩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빈님이 이렇게 주춤하실 때 약간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이 영빈님 도와드리고 결국 해냈을 때 완전 축제 분위기처럼 됐던 기억이 저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이연구소의 최고의 강점은 문화랑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좋은 문화가 더 좋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이런 선순환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결과들이 나오고 모두의 연구소는 모두의 연구소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할 거다. 상생하고 지식을 나누는 문화가 다 퍼지면 사실은 모두의 연구소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문화를 조금씩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